가족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1990년 11월 새벽 4시. 저는 생후 8개월 된 아기를 업고 집을 나왔습니다. 어머니, 가거라 수진아. 빨리. 오빠 깨기 전에. 17살. 중학교 중퇴. 오빠의 아이를 낳은 미혼모. 아무도 제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망쳤습니다. 살기 위해서. 할머니의 고백 침묵 34년의 기록. 이것은 한 여자의 생존 이야기입니다. 챕터 1 침묵의 집. 제 이름은 김수진입니다. 1973년 가을, 이 작은 읍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2024년이니 51년을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중 17년 제가 이 마을을 떠나기 전까지의 기록입니다. 우리 동네는 모두가 서로를 아는 곳이었습니다. 장날이면 오일장에 나가 채소를 사고 누구네 집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에 온 동네가 축하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걸으면 어디선가 수진이 학교 갔다 오냐 하는 인사가 들렸습니다.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요. 우리 집은 읍내 중심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슬래트 지붕에 시멘트 벽돌로 지은 단층 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어머니가 가꾸는 상추와 고추가 자랐고 뒤편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집안은 방 3개였습니다. 부모님 방, 오빠 방, 그리고 제 방. 하지만 제 방에는 자주 손님이 왔습니다. 초대하지 않은 손님이요. 아버지 김철수는 농협 지점장이었습니다. 1980년대 시골에서 농협 지점장이면 꽤 괜찮은 자리였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감색 양복을 입고 출근했습니다. 구두를 반짝반짝 닦아 신었고 머리에는 포마드를 발랐습니다. 퇴근하면 현관에서 구두를 벗으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왔소. 어머니는 부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아버지의 가방을 받아들고 양복 상의를 벗겨주었습니다. 저녁상은 이미 차려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들어오기 30분 전부터 준비했거든요. 늦으면 화를 냈으니까요. 오빠 김태주는 저보다 5살 위였습니다. 1968년생이니 지금 56세입니다. 어릴 때부터 똑똑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반장, 중학교 때는 전교 1등, 고등학교는 읍내에서 제일 좋은 곳으로 갔습니다. 1983년 오빠가 서울의 명문대에 합격했을 때 동네가 들썩였습니다. 지점장님 아드님이 서울대학 갔대요. 역시 그 집안이야. 공부시키는 비법이 뭔가? 아버지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술자리에서 오빠 이야기만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오빠가 서울로 떠나던 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였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후자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둘째였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태어났을 때 실망했다고 합니다. 아들을 원했는데 딸이 나왔으니까요. 어머니한테 들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그랬어. 아들 하나 더 낳으려 했는데 쓸데없는 게 나왔네라고. 저는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말이 없었고 혼자 노는 걸 좋아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개미를 관찰했습니다. 개미들이 줄을 서서 먹이를 나르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작지만 부지런했고 함께 일했습니다. 부러웠습니다. 7살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밤에 잠을 자는데 누군가 제 방문을 열었습니다. 오빠였습니다. 얇은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오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수진아, 자니? 오빠? 왜? 무서운 꿈 꿔서. 같이 자도 돼? 어린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빠도 무서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오빠는 제 옆에 누웠습니다. 처음엔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다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손 따뜻하지? 응. 수진이는 오빠가 제일 좋지? 응. 그날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밤에도 오빠가 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요.
어느새 오빠가 제 방에서 자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어머니가 아침에 깨우러 오면 오빠는 이미 자기 방으로 돌아간 후였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달라졌습니다. 오빠의 손이 이상한 곳을 만졌습니다. 등을 쓰다듬다가 앞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잠옷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오빠 왜 그래? 뭐가? 오빠는 원래 동생 아껴주는 거야. 가만히 있어.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낮에 학교 이야기하던 오빠가 아니었습니다. 낮은 조금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토요일 오후 빨래터에 같이 갔을 때였습니다.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빨래방망이로 빨래를 두들기고 계셨습니다. 저는 옆에서 헹구는 일을 도왔습니다. 엄마, 왜? 오빠가 이상해요. 방망이 소리가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에 물방울이 튀어 있었습니다. 아니, 그게 물방울이었을까요? 눈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뭐가 이상한데? 밤에 자꾸 제 방에 와요. 그리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13살 아이에게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저를 보다가 다시 빨래를 두들기기 시작했습니다. 더 세게, 더 빠르게. 내 착각이야. 하지만 엄마, 내 오빠는 서울 대학생이야. 앞날이 창창한 애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알았지? 그날 밤 오빠가 또 왔습니다. 이번엔 제 입을 막았습니다. 베개로 제 얼굴을 눌렀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소리 지르면 아빠한테 내가 남자애들이랑 놀아났다고 할 거야.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동네 아줌마 하나가 남편 아닌 남자와 얘기했다는 소문만으로 남편한테 맞아서 입원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13살 여자아이가 남자애들과 놀아났다는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소리내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입에 물고 참았습니다. 눈물은 베개에 흡수됐습니다. 아침이 오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학교에 갔습니다. 선생님은 물었습니다. 수진아,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프니? 아니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습니다. 1988년 15살이 됐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나왔고 생리를 시작했습니다. 오빠의 방문도 잦아졌습니다. 방학 때 서울에서 내려오면 거의 매일 왔습니다. 대학 생활 외로워. 수진이가 위로해줘야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폭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단어를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제 삶 전체가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해 가을 학교에서 성교육이 있었습니다. 보건 선생님이 임신과 출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저는 교실 맨 뒷자리에 앉아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나도 임신할 수 있겠구나. 처음으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만약 임신하면? 만약 아기가 생기면? 그러면 숨길 수 없겠죠. 모든 게 드러나겠죠. 그날 밤 오빠한테 물었습니다. 오빠, 이러다 임신하면 어떡해? 오빠는 웃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웃는 게 느껴졌습니다. 괜찮아. 오빠가 조심할게. 하지만 조심하지 않았습니다. 1989년 봄 생리가 멈췄습니다. 챕터 2 거짓말과 낙인. 생리가 3달째 오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냄새에 민감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끓이는 된장찌개 냄새만 맡아도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토하고 물로 입을 헹구고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이럴 리 없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배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교복 치마를 입으면 티가 났습니다. 큰 티셔츠를 여러 겹 입었습니다. 더웠지만 참았습니다. 6월 어느 날 어머니가 눈치챘습니다. 빨래를 널다가 제 속옷을 보셨습니다. 생리대가 없었죠. 3달째. 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아. 네. 이리 와봐.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제 배를 봤습니다. 살짝 튀어나온 배를. 손을 뻗어 만져봤습니다. 딱딱했습니다. 이게 뭐니? 엄마. 대답해. 이게 뭐냐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털썩. 두 손으로 얼굴을 감췄습니다. 하느님, 이를 어쩌면 좋아. 그날부터 어머니와 저는 비밀을 공유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큰 옷을 입혔습니다. 아버지 셔츠, 오빠 점퍼. 배를 가리기 위해 뭐든지. 학교에는 허리 디스크로 치료 중이라고 했습니다. 조퇴가 잦아졌습니다. 7월이 왔습니다. 5달째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가 평소보다 일찍 들어오셨습니다. 소주 냄새가 났습니다. 기분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수진아, 설거지해라. 네.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그릇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아버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워졌습니다. 수진아. 네, 아버지. 돌아봐. 돌아섰습니다. 아버지가 제 배를 봤습니다. 큰 셔츠를 입었지만 배가 나온 게 보였나 봅니다. 이게 뭐야? 아버지. 대답 못해. 이게 무슨 꼴이야? 고함이었습니다. 온 집안이 울렸습니다. 어머니가 뛰어왔습니다. 여보, 진정하세요. 진정? 진정하라고? 저것 좀 봐. 우리 딸이, 농협 지점장 딸이 배를 불렀어. 어머니가 막아섰습니다. 아버지와 저 사이에. 하지만 아버지는 어머니를 밀쳤습니다. 어머니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비켜. 당신이 제대로 교육을 안 시켜서 이 꼴이지. 아버지가 제 턱을 잡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술에 취한 눈. 분노로 가득한 눈. 누구 새끼야? 대답 못해.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끝이었습니다. 모든 게. 오빠도 가족도 제 삶고. 그때 오빠가 나타났습니다. 여름방학으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상황을 보더니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압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오빠가 진실을 말하는 건가? 하지만 다음 말이 달랐습니다. 수진이가 읍내 오토바이 수리점 정우랑 만났어요. 몇 번이나 봤어요. 말리려고 했는데 안 들었어요. 시간이 멈췄습니다. 오빠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치 진짜인 것처럼. 뭐? 정우? 그 고등학교도 못 나오네? 네. 저도 믿고 싶지 않았는데. 죄송합니다, 아버지. 제가 동생을 제대로 못 봤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보라색이 됐습니다. 혈관이 튀어나왔습니다. 그 자식을 내가. 아버지는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오빠가 따라갔습니다. 아버지,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집에 어머니와 저만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들킨 것 때문에, 저는 정우 때문에. 엄마, 안 돼요. 정우는 아무 잘못 없어요. 쉿. 조용히 해. 하지만 진짜는 오빠예요. 오빠가. 어머니가 제 입을 막았습니다. 손바닥으로 3개.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마. 내 오빠 인생 망가뜨릴 거야. 제 인생은요? 정우 인생은요? 수진아, 제발. 이미 벌어진 일이야. 지금 진실 말하면 다 죽어. 오빠도 우리 집안도. 그냥
그냥 정우 탓으로 하자. 어차피 그 애는 평판도 안 좋았잖아. 그날 밤 읍내가 난리였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입니다. 아버지와 오빠가 정훈의 수리점으로 찾아갔답니다. 정우 아버지와 주먹 다짐이 벌어졌고요. 경찰이 왔고 동네 사람들이 구경했답니다. 정우는 억울하다고 소리쳤답니다. 저 그의 손도 안 잡아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농협 지점장과 서울 대학생의 말이 고졸 수리공보다 신빙성 있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정훈의 가족이 이사 갔습니다. 밤에 몰래 짐차를 불러서 조용히 인사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쟤 때문에, 아니 오빠 때문에. 하지만 제가 막지 못했으니 똑같은 거죠. 8월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수진 학생 언제 복학하나요?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자퇴하겠습니다. 자퇴 서류를 냈습니다. 중학교 3학년 1학기까지. 그게 제 공식 학력이 됐습니다. 집에만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면 동네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렸습니다. 지점장 딸이 애를 베다니.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그래도 책임은 져야 할 거 아냐. 남자애는 어디 갔대? 도망갔다더라. 뻔뻔한 것들. 교회는 계속 가야 했습니다. 아버지 명령이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보여줘야 해.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야 나중에 시집이라도 갈 수 있어. 일요일마다 차돌이를 뒤집어 쓰고 교회에 갔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예배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타락을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육신의 쾌락을 줬습니다. 교인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뒷덜미가 따가웠습니다. 예배 끝나면 빨리 나왔습니다. 아무하고도 눈을 마주치지 않고 집에서는 아버지가 저를 못 봤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밥 먹을 때도 제자리는 없었습니다. 부엌 구석에서 혼자 먹었습니다. 오빠는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계약이 다가왔으니까요. 떠나기 전날 밤 제 방에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진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돌아 누웠습니다. 화났어?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아빠가 진실 알면 나도 끝이야. 수진이도 끝이고. 정우는요? 정우. 그 애는 어차피 인생 별로였어. 새로 시작하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진아 명심해. 아기 낳으면 내가 잘 키워줄게. 우리 아기잖아. 우리 아기. 그 말이 제일 끔찍했습니다. 9월이 왔습니다. 8달째였습니다. 배가 많이 불렀습니다.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산원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병원은 못 갔습니다. 동네에 소문나면 안 된다고. 조산원 할머니는 60대였습니다. 평생 아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제 배를 만져보더니 말했습니다. 곧 낳겠네. 며칠 안에. 며칠. 머지않았습니다.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빠 말대로 우리가 키울까요? 이 집에서 이 지옥에서.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제가 아기를 안고 도망가는 꿈. 어디론가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깨어나니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도망가야 해. 처음으로 그 생각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16살 학교도 못 나온 배부른 몸으로. 어디로 가죠? 누가 도와주죠?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이 집에 남으면 제 아기도 저도 끝이라는 것. 그렇게 9월이 깊어갔습니다. 진통이 시작되기 전까지. 챕터 3 탈출. 1990년 3월 출산. 진통은 전날 밤부터 시작됐습니다. 배가 당기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를 깨웠습니다. 엄마 아파요.
어머니는 일어나 제 배를 만져봤습니다. 딱딱하게 뭉쳐 있었습니다. 다시 풀렸다가 또 뭉쳤습니다. 진통이 시작됐구나. 조산원 할머니 부를게.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가방에 수건과 가위를 가져오셨습니다. 물을 끓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으로 뛰어갔습니다. 힘 빼. 아직 멀었어. 하지만 힘을 뺄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긴장됐습니다. 아팠습니다. 정말 많이. 해가 떴습니다. 해가 중천에 올랐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진통은 계속됐습니다. 16시간.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힘줘. 이제 머리 나온다. 숨을 참고 힘을 줬습니다. 아래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그리고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기의 울음. 아들이야. 건강한 사내아이. 할머니가 탯줄을 자르고 아기를 제 가슴에 올렸습니다. 작았습니다. 빨갛고 주름지고 온몸이 하얗게 뭐가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아기가 눈을 떴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눈. 가늘고 긴 눈. 쌍꺼풀 없는. 오빠와 똑같았습니다. 민서. 아버지가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이름은 민서야. 민첩할 민, 기운서. 사내 새끼니까 쓸모는 있겠지. 아버지는 아기를 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할머니가 아기를 데려가 씻겼습니다. 저는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 1990년 10월 아버지의 죽음. 민서는 잘 자랐습니다. 우유를 잘 먹었고 밤에 잘 잤습니다. 순한 아기였습니다. 저는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아기 기저귀를 갈고 젖병을 물리고 재우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오빠는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계약 때문에. 가기 전에 민서를 안아봤습니다. 잘생겼네. 나 닮았어.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방학 때 내려와서 놀아줄게. 크면 내가 가르칠 거 많아. 그 말이 무서웠습니다. 오빠가 민서를 가르친다는 것. 무엇을 가르칠까요? 자신이 저한테 한 것들을요? 10월 어느 금요일이었습니다. 농협 직원 회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녁 늦게 들어올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가 왔습니다. 지점장님이 쓰러지셨어요. 어머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여보가 119가 왔습니다. 병원으로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뇌졸중입니다. 뇌출혈이 심합니다. 아버지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3일 후 돌아가셨습니다. 심폐소생술도 소용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사람이 많이 왔습니다. 농협 직원들, 동네 사람들, 친척들. 오빠는 서울에서 급히 내려왔습니다. 상주 자리에 앉았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못 났습니다. 조문객들이 말했습니다. 효자네, 효자. 젊은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다니. 장남이 의젓하니 돌아가신 분도 눈 감으셨겠네. 저는 뒤쪽에 서 있었습니다. 민서를 안고. 7개월 된 민서. 사람들은 저를 안 봤습니다. 아니, 보고도 못 본 척했습니다. 쯧쯧, 아버지 속 썩이네. 귓속말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감시자가 없어졌다. 아버지가 제일 무서웠습니다. 아버지가 내가 도망가면 죽여버린다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아버지는 없습니다. 오빠는 있지만 서울에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만난 사람. 수진아.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돌아보니 서은주 씨였습니다. 읍내 한의원 며느리.
결혼 7년째 아이가 없어서 민서를 볼 때마다 안타까워하던 분. 잠깐 나와 볼래? 장례식장 뒤쪽으로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 은주 씨가 담배를 꺼냈습니다. 불을 붙였습니다.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수진아, 여기서 나가고 싶지?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대답을 못했습니다. 말 안 해도 알아. 내 사정 다 알아. 이 동네에 비밀이 어딨니? 은주 씨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했습니다. 여기 30만 원 있어. 서울 가는 버스비하고 당분간 쓸 돈이야. 30만 원. 1990년이면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화번호로 연락해. 쪽지를 줬습니다. 서울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 선배야. 종로에서 분식집 해. 거기 가면 일 시켜줄 거야. 잘 곳도 주고. 언니 왜? 나도 내 나이 때 비슷한 일 겪었어. 은주 씨가 담배를 끄고 저를 봤습니다. 탈출 못해서 결혼으로 도망쳤지. 넌 아직 어려. 기회가 있어. 하지만 장례 끝나면 내 오빠가 널 더 조일 거야. 민서도 자기가 키우겠다고 할 거고. 그러면 끝이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오빠는 민서를 우리 아기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빨리. 새벽에 몰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받을까 말까. 받으면 진짜 도망가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안 받으면 평생 여기 갇히는 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봉투를 받았습니다. 은주 씨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주소 보내. 그 애 크는 거 보고 싶어. 거짓말로 대답했습니다. 보내드릴게요. 하지만 보낼 수 없었습니다. 어떤 연결도 남기면 안 됐으니까요. 마지막 밤. 장례를 치렀습니다. 3일장. 아버지를 땅에 묻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빠는 피곤한지 일찍 잤습니다. 어머니도 주무셨습니다. 저는 민서를 재우고 짐을 쌌습니다. 종이 가방 하나, 민서 옷 서너 벌, 기저귀, 분유통, 제 옷 2벌. 전부였습니다. 17년 인생이 가방 하나에 들어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민서를 업었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부엌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거기 계셨습니다. 테이블에 앉아서. 엄마. 알아. 다 알아. 어머니가 제 가방을 보셨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가거라. 엄마도 같이 가요. 나는 안 돼. 누군가는 남아서 내 오빠 봐야지. 왜요? 그 사람 왜 봐요? 그래도 내 아들이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설득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수진아. 어머니가 일어나서 저를 안았습니다. 나는 너 못 지켜줬어. 너무 무서웠어. 너무 약했어. 미안하다. 엄마. 하지만 넌 나보다 강해. 그 애 데리고 가서 잘 살아. 제대로 키워. 네. 그리고 연락하지 마. 깨끗하게 잊고 살아. 마지막 포옹이었습니다. 어머니 냄새를 기억했습니다. 비누와 땀과 한숨 냄새. 사랑해요, 엄마. 나도 사랑한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민서는 제 등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골목을 나섰습니다. 큰 길로 걸었습니다. 동네 버스 정류장까지 30분을 걸었습니다. 다리가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읍내로 가는 첫 차. 5시 30분. 탔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동네가 멀어졌습니다. 작아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읍내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서울행 버스표를 샀습니다. 8,000원. 6시 30분 출발. 버스에 탔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서를 안았습니다. 민서가 눈을 떴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웃었습니다. 엄마가 지킬게. 속삭였습니다. 민서는 다시 잠들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고향이 멀어졌습니다. 지옥이 멀어졌습니다. 과거가 멀어졌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날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챕터 4 재탄생. 1990년 11월 서울 도착. 버스가 멈췄습니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저도 민서를 안고 내렸습니다. 4시간을 달려온 몸이 뻐근했습니다. 터미널은 넓었습니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다들 바쁘게 걸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익명이 좋았습니다. 공중전화를 찾았습니다. 은주 씨가 준 쪽지를 꺼냈습니다. 동전을 넣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중년에. 서은주 씨 소개로. 수진이. 네. 기다렸어. 지금 어디야? 고속버스 터미널이요. 거기서 택시 타. 종로 3가 낙원상가 앞으로 와. 내가 마중 나갈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생전 처음이었습니다. 낙원상가요. 기사님이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습니다. 높은 건물들, 많은 차들, 복잡한 거리. 고향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30분쯤 지나 도착했습니다. 8,000원. 돈을 냈습니다. 내렸습니다. 한 여자분이 서 계셨습니다. 60대쯤. 짧은 머리에 안경을 쓰셨습니다. 수진이지? 네. 나 김순자야. 은주 후배 선배. 힘들었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 선생님이 제 가방을 들어주셨습니다. 따라와. 멀지 않아.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길을 걸었습니다. 분식집이 나왔습니다. 순자네 분식. 낡은 간판이었습니다. 여기야. 1층이 가게고 2층이 살림집이야.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작은 방이 2개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한 방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 내 방. 좁지만 내 거야. 2평쯤 됐습니다. 이불 하나, 작은 옷장 하나. 창문으로 골목이 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됐어. 일단 씻고 쉬어. 저녁은 내가 해줄게. 선생님이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민서를 내려놨습니다. 방바닥에 앉았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살았다. 새로운 이름. 저녁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와 밥.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였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이름부터 바꿔야 해. 이름이요? 김수진으로는 못 살아. 호적파면 찾을 수 있거든. 성부터 바꿔.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름을 바꾼다. 다른 사람이 된다. 박수진. 어때요? 좋아. 박수진. 새 사람 태어났네. 다음 날 구청에 갔습니다. 개명 신청서를 썼습니다. 사유란에 개명 희망이라고 적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물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요. 본적지도 바꾸시나요? 네. 한 달 후 승인 났습니다. 법적으로 저는 박수진이 됐습니다. 주민등록증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본적지는 서울로. 김씨 집안과의 연결은 끊어졌습니다. 남편은 어떻게 하지?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남편이요? 민서 아빠 말이야. 사람들이 물어볼 거야. 없다고 하면 안 돼요? 미혼모는 눈총 받아. 1990년대니까. 차라리 과부가 나아. 선생님이 이야기를 만들어주셨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해. 1989년에 혼인신고 전이었다고.
그래서 호적에 안 올라간 거야. 민서 뵈고 충격받아서 기억도 잘 안 난다고.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실보다 거짓이 안전했습니다. 분식집 생활. 일은 다음 날부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기상. 민서 기저귀 갈고 분유 먹이고 선생님께 맡기고 주방으로. 떡볶이 고추장은 여기, 어묵은 여기, 김밥 재료는 냉장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손이 빨라야 했습니다. 6시부터 손님이 왔으니까요. 아줌마, 떡볶이 하나요? 김밥 참치 2줄이요.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떡볶이를 태우고 김밥이 터지고. 하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일주일 지나니 손에 익었습니다. 손님들은 친절했습니다. 젊은 과부라고 하니 안타까워했습니다. 혼자 애 키우려니 힘들지. 괜찮아요. 애기 아빠가 하늘에서 지켜볼 거야. 없는 남편이 지켜본다니. 웃겼지만 웃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녁 7시 가게 문 닫았습니다. 민서 씻기고 재웠습니다. 설거지하고 내일 준비했습니다. 밤 11시쯤 잤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제 방에서 잤으니까요. 아무도 문을 열지 않았으니까요. 민서의 성장. 1991년 봄 민서 돌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작은 케이크를 사오셨습니다. 초 하나 꽂고 불 켰습니다. 생일 축하해, 민서야. 민서가 박수 쳤습니다. 웃었습니다.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1993년 민서 3살. 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 처음엔 울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적응했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민서 참 영리해요. 친구들이랑도 잘 놀고요. 안도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1996년 초등학교 입학. 반장을 했습니다. 공부도 잘했습니다. 학부모 모임에 갔습니다. 엄마들이 물었습니다. 민서 아빠는 뭐 하세요? 돌아가셨어요. 어머, 혼자 키우시는구나. 동정 어린 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비난은 아니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2008년 민서의 대학 합격. 민서는 고등학교를 특목고로 갔습니다. 장학생이었습니다. 공부를 잘했으니까요. 엄마, 나 서울대 갈 거야. 그래, 갈 수 있어. 건축학 할 거야. 아빠처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빠. 없는 아빠. 만들어낸 아빠. 아빠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서를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2008년 11월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됐어. 서울대 건축학과. 주저앉았습니다. 주방 바닥에. 울었습니다. 손님, 왜 울어요? 단골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들이 대학 붙었어요. 어디? 서울대요. 세상에. 과부 몸으로 그렇게 키웠어? 과부가 아니었습니다. 미혼모였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 선생님이 삼겹살을 사오셨습니다. 수진아, 우리 민서 서울대 보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 내가 잘 키운 거지. 선생님이 소주를 따랐습니다. 18년 전 내가 처음 왔을 때 기억나? 겁에 질린 얼굴로. 기억나요.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넌 강한 애야.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아남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됐어. 이제 민서 대학 보냈으니 내 삶 또 살아. 제 삶. 18년 동안 민서만 생각했습니다. 이제 제 삶을 생각해도 될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18년 전 처음 봤을 때보다 더 밝았습니다. 더 많은 불빛이 있었습니다. 우리 살아냈구나. 민서와 저. 둘이서. 도망쳐서 숨어서 거짓말하면서. 하지만 살아냈습니다.
다음 날 민서한테 전화했습니다. 민서야, 축하해. 엄마 고마워요. 엄마 아니었으면 못했어요. 아니야. 내가 잘한 거지. 대학 가서 열심히 할게요. 엄마 고생 안 시킬게요. 알아. 엄마 믿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고향에 있는 어머니, 살아계실까? 민서 소식 궁금하실까? 하지만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약속했으니까요. 깨끗이 잊고 살기로. 대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잘 살고 있어요. 민서 서울대 갔어요. 엄마가 말한 대로 제대로 키웠어요. 바람이 그 말을 전해줄까요?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중요한 건 살아남았다는 것, 행복하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챕터 5 용서할 수 없는 것의 용서. 2015년 민서의 결혼. 엄마 결혼해도 돼? 25살 민서가 물었습니다. 여자친구 예린이와 5년째 사귀고 있었습니다. 당연하지. 예린이 좋은 애잖아. 근데 엄마 혼자 두고 가는 것 같아서. 걱정 마. 엄마는 괜찮아. 결혼식은 작았습니다. 양가 친지가 많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한복을 입었습니다. 신랑 어머니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서가 절했습니다. 어머니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웃었습니다. 잘 살아라. 예린이 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저를 친어머니처럼 대해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죠? 이제 우리가 모시겠습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2017년 손주의 탄생. 할머니. 민서가 아기를 안겨줬습니다. 손녀였제 시도 사계 속편집습니다. 지민이. 작고 따뜻했습니다. 아기가 눈을 떴습니다. 둥근 눈. 쌍꺼풀이 있었습니다. 예린이를 닮았습니다. 안도했습니다. 오빠와 닮지 않아서. 엄마, 지민이 엄마 닮았죠? 응, 많이 닮았어. 2019년 손자 지우가 태어났습니다. 이번엔 민서를 닮았습니다. 하지만 눈은 둥글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손주들을 키우는 걸 도왔습니다. 어린이집 데려다주고 밥해주고 재워주고. 할머니 역할이 좋았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된 가족이었으니까요. 2024년 봄 우연한 소식. 김순자 선생님이 돌아가셨습니다. 95세. 편안하게 가셨습니다. 장례식에 갔습니다. 선생님 조카분이 말했습니다. 이모가 수진 씨 얘기 많이 하셨어요. 딸 같았대요. 저도 어머니처럼 생각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진짜 어머니보다 더 어머니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경북군 지역 발전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제 고향이었습니다. 화면에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김태준 군의원입니다. 오빠였습니다. 34년 만이었습니다. 늙었습니다. 머리가 희고 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눈은 똑같았습니다. 군의원 김태준 씨는 2자녀를 둔 가장으로 결혼했고 자식도 있었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TV를 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무서웠습니다. 진실을 말할 것인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민서한테 말해야 할까? 진실을. 내 아버지는 엄마 오빠야. 넌 근친상간으로 태어났어.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민서는 충격받겠죠. 정체성이 무너지겠죠. 자기 자식들을 볼 때마다 두려워하겠죠. 아니면 이해해줄까요? 엄마 괜찮아요. 저는 엄마 아들이에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서의 행복이 진실보다 중요했습니다. 다음 날 민서가 놀러 왔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할머니. 지민이가 뛰어왔습니다. 안아 올렸습니다. 무거워졌습니다.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그래? 뭐 그렸는데? 우리 가족이요. 엄마, 아빠, 지우, 그리고 할머니.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5명이 손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울컥했습니다. 예쁘다. 할머니도 가족이잖아요. 그 말이 가슴을 쳤습니다. 가족. 제대로 된 가족. 이야기를 쓰다. 밤에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1973년부터 2024년까지 51년의 기록. 침묵의 집, 탈출, 재탄생, 그리고 지금. 왜 쓰냐고요? 죽기 전에 남기고 싶어서입니다. 어딘가에 누군가에게. 그리고 다른 수진들을 위해서입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견디는 아이들. 가족이니까라는 말에 갇힌 아이들. 그 아이들한테 말해주고 싶습니다. 도망쳐도 돼. 살아남아도 돼.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도 돼. 이 글을 인터넷에 올릴 겁니다. 익명으로. 누군가 읽겠죠. 힘을 얻겠죠. 2024년 가을, 손주와의 대화. 할머니, 글 쓰세요?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7살. 호기심 많은 나이. 응, 할머니 이야기. 무슨 이야기? 옛날 이야기. 할머니도 어렸을 때 있어요? 그럼. 할머니도 지민이 나이대가 있었지. 어땠어요? 힘들었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 슬픈 일도 무서운 일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왜요? 지민이 할아버지. 아니, 민서 아빠를 지켜야 했으니까. 할머니 대단해요. 아니야. 그냥 엄마였을 뿐이야. 지민이가 안겼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사랑해. 이게 답이었습니다. 사랑. 폭력으로 시작됐지만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그게 제 승리였습니다. 마지막 문장. 제 이름은 김수진이었습니다. 지금은 박수진입니다. 저는 피해자였지만 생존자가 됐습니다. 저는 도망자였지만 어머니가 됐습니다. 저는 거짓말쟁이지만 진실한 사람입니다. 민서의 눈은 오빠를 닮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다릅니다. 따뜻하고 정직하고 사랑스럽습니다. 유전자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사람을 만듭니다. 34년 전 버스를 탔을 때 생각합니다. 17살이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탔습니다. 지금 51살입니다. 손주가 둘입니다. 아들은 성공했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만약 다시 선택한다면 똑같이 하겠습니다. 도망가고 이름 바꾸고 거짓말하고 살아남겠습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지금 어디에 갇혀 있나요? 누구 때문에 참고 있나요? 도망쳐도 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지옥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도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가능합니다. 제가 증명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어딘가에 길이 있습니다. 찾으세요. 걸으세요. 살아남으세요.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극장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스토리에 무척이나 슬펐답니다. 오늘은 수진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영상을 만드는데 더욱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